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들은 오히려 이 자연의 작품들 속에서 천재를 보여주고 싶어서 언제나 그들이 스스로를 지도하는 예술을 그 속에 숨겨둔다. 중국인들은 그토록 기분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지 않은 채 첫눈에 상상력을 때리는 임원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그들의 언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우리 영국 정원은 자연의 비율을 맞추기는커녕 자연으로부터 가급적 많이 일탈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의 나무들은 원, 추, 구, 피라미드로 자란다. 우리는 모든 나무와 숲을 위해서 가위질을 한 흔적을 본다. 내 의견이 특이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내 생각을 말하자면 나는 나무가 잘리고 수학적 도형들로 다듬어져 있기보다 차라리 크고 작은 가지들이 무성하고 만연한 나무를 보고 싶고 꽃 속의 가수원이 가장 깔끔하게 완결된 정원의 온갖 작은 미로보다 무한히 더 즐거운 곳으로 보인다고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정원 설계사들은 처분해야 할 식물들이 가득한 창고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과일나무들의 모든 아름다운 농원들을 찢어 밝히고 그들의 상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들의 상록수와 옮겨 심을 수 있는 유사한 식물들을 줄이는 데서 자기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설계를 안출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무들을 다 팔아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인위적인 나무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식인 거죠. 이게 시스테마틱하게 전체가 바뀌지 않고는 중국식 정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원사들부터 말을 안 들 테니까. 여기서 중국인들이 첫눈에 상상력을 때리는 임원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단어는 분명 사라와지를 말한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규칙과 직선으로 펼쳐진 우리의 농원을 비웃는다. 는 에디슨의 말은 앞서 인용된 템플의 말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나는 뭐 같은 말로 느꼈어요. 템플의 중국 조원수를 계승해 중형가든을 주창하는 에디슨의 1712년의 논변은 템플의 중국식 사라와지 정원론과 함께 40여 년 뒤 영국 조경정원의 중국적 기원을 부정하는 케임브리지, 그레이, 월폴 등의 주장을 다시 한번 완전히 무력화한다. 에디슨은 다음 호에서 중국의 건축물만이 아니라 만리장성도 소개한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케임브리지, 그레이, 월폴 등은 영국에 있는 그 중국식 정원, 그걸 중형 가든이라고 내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차이니스 잉글리시 가든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중형이라고 내가 그냥 직역한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중형 가든이 중국에서 기원이 온 게 아니라 이 케임브리지나 그레이나 월폴은 완전히 순수 영국적인 것이다. 너무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케임브리지는 뭘 썼냐면 중국식 정원과 영국 정원이 다르다고 그러면서 영국 정원은 사라와지로 돼 있대. 근데 사라와지는 템플 말인데 템플은 중국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중국 정원이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케임브리지 백작이 모르는 거야. 백작이거든.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하는 말을 뜻을 몰라. 코미디지. 자. 스펙테이터지에 실린 일련의 에디슨에서 에세이에서 에디슨은 자연 풍광이나 인공적으로 조경된 풍경이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어떤 자의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때만 아름답게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즉 관상자는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을 숭고압이나 전율로부터 분화시키는 자연 정복의 오도된 권력 감각이 아니라 자유와의 관계에서 본능적으로 자연과의 친화성을 느낄 때만 미학적으로 기쁨을 느낀다는 논지의 조언 미학이다. 에디슨은 자신의 이 조언 미학을 실천적으로 먼저 자기의 작은 정원에 적용했다. 앞서 시사했듯이 그는 깔끔하고 딱딱한 질서와 격식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그의 새 정원에 야채와 꽃나무, 과일나무, 숲나무 등을 디봇법으로 씹었다. 극동의 부의 상징이자 예술의 최고봉인 중국 정원은 18세기에 극동으로부터 수입된 중요한 문화 품목 중 가장 중요한 품목에 속했다. 또 수많은 글에서 풍요롭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중국 정원의 유행은 중국 정원을 수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전조로 기능할 수 있는 고전주의 조경 정원이 이미 확산되어 있던 영국에서 맨 먼저 시작되었다. 18세기 초에 이 조경 정원은 베르사유의 기하학적, 건축 양식적 정원에서 정점에 도달한 이탈리아, 프랑스식 신고전주의 정원과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발전했다. 프랑스인들의 신고전주의적, 건축 양식적 정원은 한때 영국에서도 지배적이었지만 고대적 자연관의 이름으로 일어난 대항운동이 시작되었다. 상수란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이 운동을 홍보한 최초의 창시자는 템플에 영향받아 정원 예술을 문해적 논쟁 대상으로 삼은 셰프추베리였다. 3년 뒤 에디슨은 스펙테이터지에서 유럽 정원에 대한 셰프추베리의 비판을 논했다. 알렉산더 포프는 장시 비평에 관한 에세이를 낸 1711년 시점에 이미 새로운 불규칙적 자연관을 피력했었다. 그는 이 장시에서 그리하여 자연의 공통된 질서로부터 생겨나는 어떤 대상들은 전망 속에서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네. 모양 없는 암석이나 매달린 절벽이라고 노래한다. 그리고 그는 에디슨과 거의 동시에 1713년 가디언지에 익명으로 게재한 한 에세이에서 템플과 에디슨을 둘 다 인용하며 에디슨보다 더 매섭게 당대 영국 조은술의 푸른 조각품을 공격하고 템플 에디슨과 유사한 원의 철학을 처음으로 완전하게 개진했다. 포프는 나무들과 작은 관목을 다양한 모양과 도형으로 깎아 다듬는 것이 영국의 조경에서 일반적으로 추종되던 기하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공격하고 기술의 보다 멋진 광경들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보다 더 고상한 유형의 고유와 더 높다란 기쁨의 감흥을 마음 전역에 퍼지게 하는 꾸미지 않는 자연의 상냥한 단순성을 비교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치며 영국 조경사들을 야단친다. 현대적 조경 관행이 이 단순성과 얼마나 반대되는가. 우리는 초지의 다양한 삭발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술 자체의 범위를 넘는 괴기스러운 시도에서도 자연으로부터 가장 규칙적이고 가장 딱딱하게 규격적인 모양 속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조각품 속으로 달려들어가 인간과 동물들의 극히 어색한 모양들로 만들어진 우리의 나무들을 가지는 것을 나무들 자체의 극히 규칙적인 모양으로 된 나무들을 가지는 것보다 더 잘 즐긴다. 특히 포프는 기하학적 전정가해질을 가장 불쾌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렬하게 풍자한다. 나는 예술에 가장 능한 사람들과 천재들이 언제나 자연을 가장 좋아한다는 말이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예술이 자연의 모방과 학습에 있다는 것을 대개 알고 있다. 반대로 보통 수준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작은 미묘함과 기술의 환상적 작동을 즐기며 항상 가장 적게 자연적인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은 주목을 시청의 주목처럼 거대한 것처럼 키우는 생각이 들자마자 한 쌍의 주목의 소유자가 된다. 나는 풀밭에서의 대관식 정찬으로 그의 시골 주거지를 아름답게 꾸민 유명한 의류사를 안다. 여기서 당신은 챔피언이 식탁의 한 끝에서 마상에 앉아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끝에서는 여왕이 항구적 젊음 속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본다. 항상 가장 적게 자연적인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보통 시민은 식탁의 한 끝에서 식사를 즐기지 않고 마상에 앉아 자기를 과시하는 챔피언격이고 대관식 정찬으로 그의 시골 초소를 아름답게 꾸민 유명한 요리사는 식탁의 다른 끝에서 요리를 즐기지 않고 불변의 젊음을 과시하는 여왕격이다. 보통 사람이든 저명한 요리사든 아름다움을, 그것도 정원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모른다. 이게 이 말인데 마지막 다 모른다 이 말을 너무 예술적으로 이 시인이 써놔가지고 어렵지. 원문은 내가 해석해 주니까 좀 파고들 수 있는 내용이지. 안 그래 우리 부천 사람? 자. 네. 또한 포프는 이렇게도 비꼰다.
나는 이 이상한 미감의 내 모든 동포들을 위해 여기서 나는 최근 이 제목으로 내게 의뢰해온 어떤 유명한 도시 조경사에 의해 처리된 초지의 목록을 공개할 것이다. 그는 이 대도시에 가까운 별장과 정원들에서 장식에 더 세련된 유형의 장식을 진보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장소를 거친 자연의 단순한 야만적 농촌 지방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세계는 조각 재능을 가진, 그리하여 상록수들의 형상에서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고대인들보다 나은 거장 조경사를 많이 필요로 한다고 표현했다. 가디언지에서 포프는 처음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원 미학을 토로하면서 기존의 기하학적 조경과 조경사를 매섭게 비판하고 풍자하는 한편 거칠고 불규칙적인 자연의 모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그래서 가장 거칠고 불규칙적인 자연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모방을 주장하니까 좀 다른 거예요. 앞에 셰프스베리와는 모방은 벌써 미메시스, 히라보로 미메시스라고 했죠. 모방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를 예술이라고까지 착각했는데 재미있게 만들어질 수 있고, 모방을 하면서 나는 단순히 모방하지 않는다고 봐요. 지난번 그림 내가 설명했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자연을 그대로 단순히 모방한다고 생각한 게 플라톤의 모판이라고 그랬어요. 모방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모방을 하면서 그 사람의 미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각도가 들어가고 아름답게 보이는 각도를 골라서 하는 거잖아요. 사물의 배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모방 속에는 미메시스라는 재미있는 요소도 있지만 동시에 예술미도 여기는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거칠고 불규칙적인 자연을 칭찬하는 것하고 거칠고 불규칙적인 자연의 모방을 칭찬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셰프스베리와 포프는 좀 다르다고. 자. 이것으로 보아 그는 템플의 사라와지 이론이나 셰프스베리의 야생적 자연주의를 접봤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애당초 그는 인간의 정원에서 제한하기 불가능한 무인지경의 야생적 자연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예술적 기술적 기량을 자연 속에 자연과 조화롭게 그리고 감쪽같이 숨겨놓는 템플의 중국식 사라와지를 추종한다. 그의 이런 조경로는 벌링턴 백작에 붙인 서간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된다. 벌링턴 백작에 붙인 이 조경술에 관한 장문의 시에서 중요한 대목은 이렇다. 엄청 긴데 내가 생략했어요. 근데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 글들은 우리 영문과 사람들도 잘 몰라요. 우리 서울대 영문과도. 나만 지금 발굴해서 쭉 하는 건데 아주 참조할 만한 게 많이 있고, 어떻게 중국적인 미가 서양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들의 미감으로 소화돼 가지고 나중에는 중국서 온지도 몰라. 영국 것이 돼버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자. 절반의 기술이 겸손하게 숨겨져 있어야 하는 도처에서 각각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먹게 하지 말라. 놀라게 하고 변하고 경계를 숨기고 기쁘게 어리둥절하게 하는 사람은 만점을 받네. 만사에서 물이 올라가야 하는지 떨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장소의 천재에게 자문하네. 아니면 야심적인 언덕을 도와 하늘을 오르게 하네. 아니면 둥근 야외 극장을 파서 계곡을 만들고 시골을 불러들이며 숲속에 빈터를 붙잡고 꺼리지 않은 숲을 편들고 그늘로부터 그늘을 변화시키고 이제 의도적 직선을 깨트리고 이제 길을 가르쳐주고 당신이 심는 대로 색칠하고 당신이 일하는 대로 설계하네. 조용히 모든 예술의 영혼인 감각을 따르라. 부분들에 응하는 부분들이 전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야 하고 자생적 아름다움들이 도처에서 상승하고 심지어 난간으로부터도 생겨나고 우연으로부터 때린다. 자연이 우리를 편들고 시간이 자연을 자라도록 하고 아마 스토를 보고 경탄을 일이네. 자연이 없는 오만한 베르사유 그대의 영광은 무너지고 네로의 테라스는 벽을 그리네. 작은 숲이 작은 숲에게 끄덕이고 각 가로는 형제가 있고 절반의 고대는 다른 절반을 그대로 반영하네. 앓는 눈은 뒤집힌 자연을 보고 나무들을 조상, 나무만큼 두꺼운 조상으로 깎네. 여기는 아무 역할이 없는 샘, 저기는 그늘을 모르는 여름집, 여기는 아피트리테가 도금량 그늘을 뚫고 항해하고
저기는 검투사들이 꽃밭에서 싸우다 죽네. 뒤에 것은 지금 유럽적인 고전적 정원을 막 지금 비판한 거고 앞부분은 좀 그 중국적인 내용으로 칭찬한 거예요. 시가 잘 번역됐는가? 어? 한국말로 잘 됐어? 이거 옮기기 어려워요. 이상한 단어만 골라 써가지고 진짜로. 자, 이게 근데 아피트리테가 이게 저 신화에 나오는 저기입니까? 바다야.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절반의 기술이 겸손하게 숨겨져 있어야 한다는 구절은 중국인들이 오히려 이 자연의 작품들 속에서 천재를 보여주고 싶어서 언제나 그들이 스스로를 지도하는 예술을 그 속에 숨겨둔다는 에디슨의 말을 상기시킨다. 아무튼 절반의 기술이 겸손하게 숨겨져 있어야 하는 도처에서 각각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먹게 하지 않아서 경치에서 부분들에 응하는 부분들이 전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만들고 조용히 모든 예술의 영혼인 감각을 따르고 정원의 자생적 아름다움들이 도처에서 상승하게 하는 것 등은 모두 템플의 사라와지 조경수를 말하는 것이다. 미상불 포프는 1723년 디급이라는 지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중국의 사라와지를 직접 언급하며 이것은 아주 위대하면서 동시에 아주 야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중국의 사라와지 조경수를 극구 찬미한다. 앞에서는 지금 그 사라와지라는 말 하나도 안 썼는데 사신으로 친구한테 쓰는 편지에는 사라와지라는 말을 썼으니까 100% 틀림없이 템플을 읽은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막 감춰서 얘기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 덧어서 그 커넥션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제일 또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영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들 기록을. 근데 지금 이 연구가 가능한 건 구글 때문에 가능한 거야. 구글이 없으면 대형박물관 가서 맨날 살다가 늙어서 죽어버렸을 거야. 쓰지도 못하고 책이 집필도 못하고. 지금은 그냥 때리면 나와버리니까. 자. 에디슨은 중국인들이 그토록 기분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까발리지 않은 채 첫눈에 상상력을 때리는 임원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단어를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포프는 중국의 사라와지라고 분명하게 집어 말하고 있다. 나아가 포프는 1719년 자신이 얻은 5에이커 면적의 소정원인 기하학 양식의 티코넘 정원을 때려 부수고 이곳에 영국 최초로 중국 스타일의 정원을 설치하는 모범을 보이고 1744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정원에서 일했다. 물론 그의 티코넘 공원에는 기하학과 대칭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이것을 보면 전통이 원래 얼마만큼 끈질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512행으로 된 시 명예의 전당에서 선하라는 저 유용한 학문을 가르친 공자가 우뚝 홀로 서 있네 라고 노래하고 우리는 약 2000년 살았던 중국인들의 위대한 입법자 공자 외에 어느 도덕 철학자의 아무런 보고도 없다고 공자를 찬미한 바 있는 친중파 문인이었다. 이게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은 이게 대학교 1학년 정도 그런 그 문예과를 외국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면 배우는 대단히 유명한 시예요. 여기에 공자님을 찬양하고 있죠. 1744년경까지 쓴 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공자를 추앙하는, 공자의 도덕 철학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 이전은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왕창 꽝이라 이거야. 공자님만이 최고고. 거의 공자 숭배 쪽인데 이런 것들을 거의 한국 사람들이 모르고 중국 사람들 모르고 그냥 서양은 다 서양 것인 줄 알고 서양에 가 있는 중국 것, 한국 것을 서양 걸로 막 받아들이고 착각도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이승만처럼. 이승만이 말이야. 엄청나게 기독교를 찬양하다가 기독교 입국론까지,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을 되찾고 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막 외교문서에다 쓰고 막 그런 사람인데, 젊었을 때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사사삼경을 읽고 그러던, 과거 시험 보려다고 그러는데 과거 시험이 없어져 갖고 못 본 사람인데 그러던 사람이 기독교 친일파하고 놀다가 잡혀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 아주 궁벽한 상황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그쪽은 기독교에 싹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믿어야 이제 나라가 독립한다고 그렇게까지 글로도 많이 남겨놓고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미국에서 또
미국 살아보니까 이상한 나라거든요. 흑인들이 엄청나게 차별받고 아시아도 막 차별하고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 약간 거리를 취하면서 기독교고 공자가 합쳐져야 이제 융합론을 막 펴요. 난 여기 돌아와서는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기독교는 잊어버리고 유교를 장려하는 그 이야기를 글로도 남기고 말로도 하고 그렇게 해요. 세 편의 연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유학회에서는 이제 그 이승만의 마지막 그 연설을 딱딱 크게 붙여놓고 이제 그랬던데 완전히 바뀌어버려. 이 최후의 입장은 유교와 기독교는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기독교 믿었던 것도 정당화해버리고 그 대신 이제 사사삼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식의 교시 같은 걸 내리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상적 대전환을 이 양반이 겪은 거야.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독립정신이라는 1910년에 낸 로스앤젤레스에 낸 책에서 옛날 우리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건데 거기서 미국의 민주공화정을 요순의 세상이라고 그래. 예, 부자 상전하지 않고 부자가 그 왕자를 이렇게 서로 세습하지 않고 뽑는다 이거야. 민선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요선시대다. 이거 대동 아니야. 대동시대에. 자기가 읽은 건 공맹사상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딱 이해를 한 거야. 요순의 세상이다. 극찬을 한 거지. 미국의 그 민주공화정. 근데 미국은 당사자들은 공자님을 보고 그거 만들었는데 미국이라는 민주공화정이 완전히 서양권자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랑 똑같이 우리가 서양을 막 받아들인 거예요. 이승만 같은 착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서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공자님과 관련돼 있고 나쁜 것은 전부 기독교와 관련돼 있어요. 이게 나치즘이든 뭐든 그냥 인종 청소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성경책에 인종 청소가 6번이 나와. 가장 대규모 인종 청소가 노아의 방주야. 노아 식구 빼놓고 싹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싹 죽이면서 히틀러는 절대 유대인한테 미안한 생각을 안 가졌어. 너희들은 더 많이 죽였잖아. 나는 너희들만 죽이는 거야. 그렇게 잔악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많이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싸워 이겨야 되니까 승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 승리의 기쁨. 그러니까 승리 교육은 기쁨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영광하고 뭐 영광이 별거나 되는 줄 알고. 자. 예, 그러나 유류는 이에 대해 의아스러워한다. 포프가 1714년 왜 새 것을 아주 오래된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물들을 뒤섞었는지는 당혹스럽다. 그가 마냥 호머, 호라티우스, 버질 등을 전면에 들이대며 정원혁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전술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조경설교에서 포프에게 배웠던 것은 당연히 포프에게 새로웠던 것은 당연히 아주 오래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새 것을 오래된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그가 극동으로부터 배운 것을 엄청 유행하면서 동시에 미묘하게 품위를 잃어가던 신우아주리와 차별하면서 극동으로부터 배운 새 것을 장려할 수 있었던 것이다. 템플에 종국 조건술적 사라와지 기법을 계승하는 에디슨과 포포의 정원 개념은 샤프츠베리의 야생적 자연주의 미관과 달랐지만 루소의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과도 다른 것이었다. 이 구별이 당시 에디슨과 포프의 내리 안에서 얼마나 분명했는지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하지만 에디슨이 중국인들은 자연의 작품들 속에서 천재를 보여주고 싶어서 언제나 그들이 스스로를 지도하는 예술을 그 속에 숨겨둔다고 하면서 정원의 자연 속에서 숨겨놓은 인간의 천재성을 거론할 때, 그리고 포프가 절반의 기술이 겸손하게 숨겨져 있어 하는 도처에서 각각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먹게 하지 않아서 경치에서 부분들에 응하는 부분들이 전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노래할 때 중국의 천인조화적 사라와지 야생적 자연주의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디슨의 시대는 템플과 셰프츠베리의 미부나 사라와지 정원 미학과 자연주의 미학의 희미한 구분으로 특정지어지는 근대적 정원론의 초창기였다. 따라서
사라와지 정원에 의식적으로 대항하는 루소 같은 극단적 논자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시기였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에 이르자 자연주의 정원론과 사라와지에 입각한 중도적 중국 정원론 간의 논쟁이 일어났다. 이 중도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인위적인 것 간의 중간에 그러니까 반절을 숨겨놓는다고 그랬죠. 인공적인 게 다가 아니고 반절만 하고, 근데 그것도 숨겨놔. 이게 대단히 중도적인 것 속에서 미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와지는 그런 중도적인 거, 무의치적인, 무의만 있는 게 아니라 치도 있고, 예? 인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것만 인위적인 것도 있고, 이런 의미의 중도야. 동양적인 철학을, 공자 철학을 이해를 못하면 중국 정원도 이해를 못해 끝내. 예? 화가 예술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얘네들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게 공자의 무의치와 중용 이념에 입각한 어떤 아름다움을 지금 처음 접하고 놀란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그거 간에 논쟁을 하는 거야.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누수 같은 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고, 좀 이제 누수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문제는 완전히 야생적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사라와지 정원을 막 까요. 사라와지 정원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정확하게 해줘. 그러면서도 막 밀어붙여. 자기 야생적 자연이 더 옳다고.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읽으면 제3의 눈으로, 어느 중국 편도 아니고 누소 편도 아닌 걸로 읽으면 그냥 논리도 없이 막 밀어붙이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사람으로 보여. 이 누소가 미는 주인공이 주장하는 내용이. 좀 이따 보라고. 자. 루소는 1760년대에 집필한 언어와 프랑스 문예의 역사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자연과 예술을 조화시킨 중도 노선의 중국풍 정원을 자연의 소박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는 인간들의... 잠깐만. 영어로는 또 독일말도 인구어는 네이처가 자연이면서 본성이에요. 또 본성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성 도덕이 또 공자 도덕이고 본성을 중시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건가 이제 헷갈려 버릴 수가 있죠. 근데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100% 완전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진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본성을 다 한다는 말을 쓴다고. 본성을 완성한다는 소리야. 그냥 놔두면 완성이 안 돼요. 이게 자꾸 연마하고 익히고 되풀이하고 그러니까 성상근,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상원, 습은 멀어지게 한다. 여기 습을 성리학자들은 버릇, 습관으로 하는데, 습관과 버릇이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학습이라는 뜻이 학습, 연습과 학습이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려면 학습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죠. 수신을 많이 했냐 덜 했냐지. 똑같이 교육을 똑같이 그러면 시켜야 되니까 바로 공자는 자천자, 지어 서인, 천자에서부터 서인까지 다 수신을 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다 교육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민 교육이야.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같아야 돼. 유교 무료. 교육이 있다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사람 차별도 없어야 되고 교육 내용의 차별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만민평등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민평등교육이 아니면 인간이 엄청나게 벌어져 버려요. 본성은 같이 태어났지만 학습에 의해서, 수신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와 명제, 천자로부터 서인까지 교육을 본으로 삼고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공자가 말을 한 거예요. 그거 다 연결되어 있는 태제인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천재와 천치는 교육을 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상지, 하우는 상지, 높은 지, 천재하고 하우, 천치는 불이다. 바뀌지 않는다. 백날 교육시키면서 천치가 깨닫는 거 없고, 천재 교육 안 받아도 잘해. 지가 다 깨달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천재를 가르치려고 하면 나 같은 정도 교수는 막 지가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 내가 선생님 많이 가르쳤어요. 선생님 못 풀어가지고. 어? 근데 천재는 더겠죠. 안 배워볼 거야 아마 자버릴 거야. 과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 다 이미 풀어서 안 풀어도 아는 건데.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수석했던 놈인데 서울대 가서도 또 수석했어요. 수석해서 대통령상 타는 날 데모에서 잘렸어. 이유로라고. 그런 놈들은 안 바뀌어. 누가 가르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지능은 천재성과 천치가 있다는 것 차이는 인정했어요. 본성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본 거예요. 지능 외에는 나머지 또 체능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나요. 본성부터. 타고난 장사가 있고 타고난 허약 체질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나머지 요소들은 인간의 감각, 감정, 도덕심 이런 것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인간이. 그리고 지능도 그렇게 소수의 천재 또 소수의 천치를 빼면 중간에 있는 둔재 수재들은 비슷해요. 거기를 위한 공자가 또 다른 태제가 있죠. 수재가 10번에 하면 내가 100번에 해서 이러면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수재가 100번에서 그걸 이루면 나는 1000번 하면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1000번에서 성실성으로 달성하거나 그냥 100번에서 하나 실제로는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격차, 수재와 둔재의 격차는 인간의 지극한 성실성으로 내가 맨날 말하는 치명적 성실성으로 다 메우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치명적 성실성만 있지 결과가 없는 친구도 있고. 어? 치명적으로 성실하긴 해 우리 서 박사는. 그 결과가 안 나와. 어? 아무튼 그 태제들 그 본성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을 이루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본성으로 돌아가자 하면 안 되는 거야. 본성을 완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이게 진성이란 말을 다할 진짜로 그 바탕성자에서 진성이란 말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 번 나와요. 공전에는. 근데 이제 이거 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말하고 본능에 관한 연구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이 젖바는 것처럼 그냥 아무 배움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완전 본능이라고 그래 다윈이. 근데 반절은 되풀이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반절만 본능으로 타고나는 거야. 그런 게 뭐가 있냐 언어 되풀이하지 않으면 그 완전한 언어 구사가 안 돼요. 아예 근데 사회적인 상황에서 안 자라면 언어도 개발도 못 해버려. 그러니까 혼자 숲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결국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언어를 배운 순간 죽어버리잖아요. 인도에서 2명이나 늑대 굴에서 자란 아이들을 구워다 놨는데 18살 돼서 완성된 문장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띄엄띄엄 말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사회성으로 처음부터 하면은 이게 개발이 됐을 텐데 그다음에 도덕성도 어디서 자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도덕적이 될 반절의 본능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도덕성은 내가 관찰해 보면 언어보다는 이 각 민족 간의 차이가 없어요. 언어는 엄청나게 다르죠.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고. 심지어 엄마나 아빠 같이 가까운 말도 어느 민족은 그렇게 파열음으로 피읍이나 비읍으로 아버지를 표현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그 언어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도덕성은 아무리 저 아프리카 오지에 인간이 접촉한 적이 없는 그런 원시 사회나 뉴욕의 맨하탄이나 같아요. 어떻게 같냐? 도둑놈 다 처벌해. 강간범 다 처벌해. 에? 서로 한 번도 교신한 적이 없어요. 이 도덕적으로 안 되는 도덕 감정은 인간으로서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언어보다는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도덕 감정이란 본성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 본능과
이 언어의 그 반절 본능, 하프 인스팅크트라고 그러는데 다윈이 그 중간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포심, 뱀에 대한 공포, 벌레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은 그걸 한 번이라도 물려봐야 돼. 딱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이 벌레나 뱀에 대한 공포가 발화가 돼. 본능이. 근데 한 번의 경험으로 좋게. 그리고 심지어는 뱀을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만 경험해도 봐도 뱀을 보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 벌레를 보고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만 봐도 자기는 안 물렸어도 간접 경험으로 벌레에 대한 공포심이 발화가 돼.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되풀이해야 언어나 도덕처럼 완전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한 번의 경험으로 그 본능이 완전히 발화되는 것도 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포텐셜로 잠재적 본능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개발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현재화되지 않는 거야. 수학 능력, 산수 푸는 거, 고등수학 이건 풀 수 있어. 계속 배우면. 근데 그냥 놔두면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3단 평행봉 체능도 막 배우면 거기까지 가요. 근데 안 배우면 하나도 할 줄 몰라. 떨어져 죽어. 돌라다가 떨어져 죽어. 놀랍죠. 그건 포텐셜로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포텐셜마저 없으면 못 배워요. 우리가 포텐셜이 없는 게 뭐가 있어? 날지 못하죠? 열심히 이렇게 하면 나나? 막 헤엄치면 물속으로 막 한 2시간씩 잠수할 수 있어? 아니라고. 그럼 포텐셜을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기껏 해봤자 3분 버티는 사람이 제일 많이 세계 최고 버티더만. 폐활량이 엄청난 사람이겠지. 황영조도 한 2분 정도 버티더라고. 폐활량이 큰 사람이 마라톤에서 승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못 견디는 거예요. 왜? 포텐셜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개발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포텐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미 본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잠재 본능, 반본능, 완전 본능 이 세 가지로 있는 걸 보면 공자의 진성이란 말, 본성을 완성해야 된다는 말, 이 말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죠. 더 과학적으로 보면 더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면 되겠어 이게? 반본능으로 돌아가고 잠재력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지. 에듀케이션이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바보 같은 이게 공자를 배운답시고 이렇게 잘못 배우면 이게 누수 돼버린다. 공자 잘 알아요. 근데 헛것을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은. 헛것을 배운 거야. 공자의 평화주의도 나중에는 막 비판해. 누소가. 자. 그리고 앞서 잠시 시사했듯이 루소는 1761년 주일리 또는 신엘로이즈에서 영국의 중형 가든에 대항하는 논편을 쏟아낸다. 루소는 프랑스 혁명 직전 시기에 전개된 묘한 휴식 분위기의 대변자였다. 먼 곳에 대한 동경이 약화되고 귀국해서 조국의 고향집에서 쉬며 자기를 성찰하고 싶어하는 이 묘한 분위기는 지리상의 발견 시대 이래 벌어진 주유처나 세계 일주로 지치고 지친 영혼들이 순박한 돌봄의 내밀한 매력들에 완전히 만족하게 하는 정서에 의해 지배되었다. 이국정조, 먼 나라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리상의 발견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게 싹 사라져가면서 유럽 내부로 관심이 바뀌는 그 상황에 누소가 시대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자기 글로. 자. 그리하여 1760년대부터는 중국과 같은 먼 곳에 대한 동경의식이 점차 의식의 지평에서 사라지고 귀향 정서의 휴식과 레크레이션 욕망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다. 듀리에서 루소는 이 정서와 분위기를 사람들이 이제 이국적인 것들을 화려하게 끌어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자기가 정착한 삶의 터전의 좁은 구역 안에서 찾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먼 곳에 대한 사랑, 페른립의 먼 곳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독일 놈들은 이 누소를 여기 대목을 읽으면서 페른리베에서 넥스텐리베로. 넥스텐리베는 이웃사랑이라는 뜻이야. 성경책에 나오는.
먼 데를 동경하던 먼 데 안에는 중국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심을 끈다는 소리야 이놈이 이 루소가. 자, 살기 위해 사는 미감의 소유자, 자기 자신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참되고 소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집의 문 앞에서 산책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할까? 그는 아주 편안하고 즐겁게 산책을 하며 온종일 시간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아주 소박하고 아주 자연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는 아름다운 조망 속에 먼 곳으로 터진 포인트에 동요하지 않는다. 조망과 먼 곳을 향한 미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보지 않은 곳을 좋아하는 성향에서 생겨난다. 그들은 자기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을 매일 갈망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언급하는 저 인물 유형은 이런 동요가 없고 그가 사는 곳에서 잘 산다면 다른 곳에 가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자기는 이걸 추구하겠다는 거야. 다른 곳에 가보고 싶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여기는 세 사람의 관점이 되거든요. 하나는 주인공으로 이제 이 엘바즈라는 이 그래서 주인공으로 줄리라는 이 소설인데 여기서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20살도 넘는 사람하고 그 남자가 돌아갔는데 아주 이국 땅에서 군인으로 병정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그 이쁜 처녀하고 아주 20, 30살 차이 나는 처녀하고 결혼하고 이 두 사람이 관점이 있고 방문객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방문객하고 이 부인인 남편의 영향을 받고 이제 멀리서 많이 헤매다가 돌아와서 고향에서 쉬고 싶은 남편의 영향을 받고 논쟁을 해요. 정원을 두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줄리라는 책은. 자, 근데 이 책은 소설처럼 쓰여져 있으면서 이런 논쟁도 들어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당시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왜? 너무 구닥다리야 읽어보면. 학문적으로만 지금 의미가 있어 내가 읽어본 건데. 자. 예, 두 세대의 경과 속에서 프랑스 영혼의 이러한 변화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의 지성적 리더십의 변동에 의해 부추겨졌다. 루소의 마음이 동경하는 세상은 먼 동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도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지 않는 두절된 노자의 정막 강산을 닮았다. 단순성과 자연성을 추구하려는 최초의 상황은 중도를 잃어 어수선하고 극단적이었다. 루소식의 센티메탈리즘이 만들어낸 참된 이미지와 외적 상징은 야생적 자연주의 스타일의 정원이었다. 영국인들은 대칭적 직선으로 이루어진 루이 14세의 낡은 스타일의 기하학적 정원을 넘어섰다. 줄리에서 루소는 줄리의 남편 볼마르의 입을 통해 인간의 흔적이 없는 자연주의 정원론을 대변한다. 사람의 흔적을 지우라고 크게 신경을 썼다. 나는 흔히 그 장난질의 목격자였고 때로는 공범자이기도 했다. 밭가리가 된 모든 곳에는 건초를 뿌리겠다. 그러면 목초가 사람이 작업한 흔적을 감춘다. 이끼가 생기게 하는 비법을 영국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경이다. 이 두 쪽은 벽돌로 막혀 있었고 벽돌은 과수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수장의 경계를 숲의 시발점으로 착각하게 하는 빽빽한 관목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 다른 두 쪽은 울타리 모습을 불식하고 잡목리 모습을 갖게 하는 여러 종류의 관목들이 뒤섞여 우거진 빽빽한 산 울타리로 둘러쳐 있다. 줄지어 들어선 모습 그리고 평평한 모습을 가진 것은 없다. 그래서 불규칙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굴곡들은 산책로로 연장하고 섬 같은 이곳의 가장자리들을 숨겨 면적이 커 보이게 하며 그러면서도 불쾌할 정도로 너무 많은 우회로를 양산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방문객은 정원에 들어서자 사람이 살지 않는 섬 같다는 생각을 들었다고 말하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다. 거기에 들인 수고를 숨기려고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소. 차라리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소. 그러자 아내 줄리가 나서서 남편 볼마르의 말을 반박하는 방문객을 핀잔하며 남편을 편든다. 당신은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도 우리의 작업을 결과로만 판단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이 보는 것은 모두 땅에 심기만 하면 되는 이후로는 스스로 자라는 야생적이거나
생명력 강한 식물이다. 게다가 자연은 인간의 눈에 대해 자신의 진정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 같다. 자연은 인간이 자주 찾아오는 곳은 피한다. 자연이 가장 감동적인 매력을 펼치는 곳은 산 정상, 깊은 숲속, 인적이 닿지 않은 섬들이다. 루소의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론에서 인간이 만드는 정원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와 중도를 잃고 야생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있다. 이에 방문객은 무위치 또는 사라와지 이념에 따른 중국 정원을 볼마르의 정원에 대한 대립물로 제시한다. 근데 이 방문객이 제시하는 이 정원이 누수가 쓴 거잖아요. 누수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 써놓은 것이 더 멋져. 제 3의 눈으로 보면 볼마르와 방문객 간의 이 논쟁에서 볼마르보다 이 방문객이 더 잘 말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 결과적으로는 드는데 누수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밀어붙이는 이 자연주의가 옳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책을 냈지. 자기 주장이 꺾이는 책을 냈겠어요? 아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자, 나는 중국에서 당신이 바라는 그런 중국이란 말이 딱 나오니까 뭐 내가 짐작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런 정원들을 보았는데 매우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면서도 인공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정원이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요? 사라와지를 설명한 템플의 그 마인드로 템플로 글을 읽은 거예요. 누소가 이 방문객가 설정된 사람이지 다 누소가 하는 말 아니야? 이 말했다 이 말했다 말했다. 자. 그러나 너무나 사치스럽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양식이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정원을 보며 느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달아나 버리는 것 같았지만 샘물밖에 없을 평평하고 모래 많은 곳에 바위, 동몰, 인공폭포 등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과 타타르의 모든 기후대 희귀한 꽃들과 식물들이 한 곳에 모아져 길러지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사실 아름다운 가루도 단정한 구획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이로운 것들이 듬성듬성 풍요롭게 들어차 있는 곳이 보였다. 그곳의 자연은 수천 가지 다양한 국면들로 제시되어 있고 총체적 앙상블은 자연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흙도 돌도 옮겨놓지 않았고 펌프도 저수지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온실, 화덕, 유리 뚜껑도 작물 보호용 덮개도 필요치 않다. 거의 평평한 땅에는 아주 간단한 장식밖에 되어 있지 않다. 흔한 목초와 감목들, 자연스럽게 흐르는 몇몇 물줄기가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그 용이함이 관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힘들지 않은 놀이다. 그러면서 방문객은 볼마르의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에 치명적 일격을 가한다. 저는 이 장소가 훨씬 더 쾌적하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느낀다. 솔직히 말을 해버리죠.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리고 그토록 매력적인 자연 그대로의 덤불숲들이 있는데 또 가루를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 말에 줄리는 당황하며 나는 이 가루를 정말 좋아한다. 는 말 외에 달리 응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볼마르의 저희가 지금 여기 중요한 대목들은 내가 한국말 번역문을 옮겨놓은 게 아니라 다 대조해봤어요. 불어. 그냥 틀린 것은 내가 소리 없이 고쳐갖고 해서 아마 뜻은 잘 통할 거예요. 자. 그러나 볼마르의 주장이든 방문객의 반박이든 둘 다 루소가 썼기 때문에 루소는 중국 정원 또는 중용 가든을 잘 알고도 이 정원 양식에 거부감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매우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면서도 인공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중국 정원을 직접 본 방문객은 중국 정원을 아름다운 가루도 단정한 구획들도 보이지 않았지만 경이로운 것들이 듬성듬성 풍요롭게 들어차 있고 또 수천 가지 다양한 국면의 자연을 보여주고 총체적 앙상블에서 자연 상태를 넘어서지만 거의 평평한 땅에 아주 간단한 장식밖에 되어 있지 않은 정원, 따라서 그 용이함이 관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힘들지 않은 놀이와 정원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놀이와 같은 정원으로. 놀이와 같지 않은 정원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루소는 중용 가든과 중국 정원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저 대화의 말본세를 보면 중국 정원에 끝까지 대항하는 자세를 슬그머니 흐트리는 것으로 이름 없는 이 방문객과의 대화를 맺고 있다.
이 방문객의 치명적 비판을 물리치지 않은 듯한 자세를 보이며 정원 논쟁을 끝내지만 자신의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루소의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론에 대한 비판은 1713년 루트비 운쩌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행된다. 루트비 운쩌는 중국 정원론에서 루소에게 다음과 같이 대꾸했다. 루트비 운쩌는 독일 사람이에요. 루소는 정원에서 모든 예술관념을 추방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차라리 왜 정원 설치 일반을 추방하지 않는가? 그의 이상향은 유흥이 아니라 재충전을 원하는 사상가가 물러나 쉬는 아름다운 장소다. 우리는 자연 전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리고 세밀하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기 위해서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루소의 말대로 정원이 자연 그들의 자연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들인 수고를 숨기려고 그토록 많은 수고를 하는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을 설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앞산이나 뒷산으로 아니면 셰프츠베리처럼 아예 야상의 황해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따라서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이란 뜨거운 얼음, 둥근 네모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형용모순의 정원이다. 상문의 뜻이 이런 까닭에 셰프츠베리는 루스와 같은지 즉 이 존재할 수 없는 야생적 자연주의 정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짓을 그만두었던 것이다. 앞에서 확인했었죠. 안에 다른 대안적 자연주의적 대안적 정원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루소는 그걸 정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냥 자연을 보면 되지. 앞산 뒷산 가서 정원을 왜 만들어서 봐.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드네. 자. 다시 포포와 에디슨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에 의해 점화된 이 새로운 중국풍 정원운동은 영국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구식 정원은 사라졌고 새로운 정원이 점차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1696년 르꽁트는 당시 영국의 수도 널리 읽힌 자신의 책 중국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신비망록에서 이미 중국 정원에 관해 썼고 캠퍼는 조금 뒤에 마찬가지로 널리 읽힌 일본사에서 극동의 정원 예술을 기술했으며 1735년 디알드도 중국 정원을 소개했다. 특히 장떼니 아트레 신부가 1702년부터 1781년까지 시리즈로 발간된 가마적이고 신기한 서관들에서 실은 서관에서 중국 황제의 북경 여름 궁전에 설치된 거대한 조경정원 원명원을 정열적으로 묘사해 모든 정원 애호가들을 매혹시킨 해는 1749년이었다. 자, 여기 238페이지 보면 원명원을 지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좀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자연적인 미를 지금 하는 데를 보여준 게 아니라 무슨 건물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물이 맑아가지고 그 건물이 물에 비쳐져 거울처럼 비쳤는데 이런 호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호수인지 잘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하게 찍혀가지고 그런데 이 원명원은 1860년 영불연합군 침공에 의해서 다 불타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동판화나 또 그려가지고 남은 거야. 사진이 아니고. 그 선교사들이 그래도 이렇게라도 그려놨으니까 그림이라도 남은 거죠. 지금 이제 지금도 복원하지 않고 엄청난 돈이 드니까 그냥 불태우고 영불연합군이 다 불태우고 좋은 건 다 가져갔어. 그래도 이제 너무 무거운 것들을 못 가져가고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거기 있는 나무나 호수는 못 가져갔으니까 지금도 정원으로 쓰고 있어요. 정원으로 쓰고 있어. 대단한 정원이죠. 이것에 완전히 유럽인들이 폭 빠져버린 거예요. 이 동판화로 엄청 찍어내거든요. 이 지금 아티레 신부가. 또 설명도 엄청 자세히 하는 그 서간문을 보내가지고 인쇄돼요. 전 유럽에 다 읽어. 지식인들은 다. 자. 아티레의 서관은 곧 도처에 알려졌다. 훗날 영국 왕실 궁전 정원사이자 영국 국왕의 건축가였던 윌리엄 체인버스 경도 이 서관을 새로운 정원 운동의 모티브로 삼았다. 아티레 신부의 이 서관은 포포와 에디슨이 불을 붙인 영국의 중국풍 조경정원 운동을 특히 가속화시켰으며 또 영국에서 여러 기회에 상세하게 논의되었다. 영국에서 에디슨과 포프처럼 중국식 조원수를 대중하는 데 앞장선 스펜서는 이 아티레의 서건을 영역 출판했고 이 영역판은 1752년
올간 리브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리고 1762년 퍼시의 중국인들에 관한 미셀러니에 다시 실렸다. 프랑스에서는 볼테르에 의해 그 요지가 재생산되고 영국의 중국풍 정원에 대한 서적들이 부역되었다. 중국 정원 양식으로 나타난 모든 논문은 아트레의 서강과 관련된 것이었다. 불규칙적으로 구획 배치된 거대한 조경정원 원명원의 모델이 서양에 알려지면서 중색풍 유온의 테두리 두른 대칭 화단들과 이것을 둘러싼 장벽들이 제거되기에 이른다. 아티레는 특히 골짜기들에 깃들어 여러 호수의 섬들을 꾸미는 수많은 집들과 정자들 외에 한 마을을 통째로 포함하는 원명함의 방대함을 강조해 묘사했다. 아티레는 원명원이 집, 정자 등의 인공물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 자, 근데 여기 특이한 건 자연을 그대로 모방한 건 또 아니에요. 그 자연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정자들을 어울리게 숨겨놨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무들 사이, 숲 사이에. 그래서 인공적인 것도 들어있는데 자연과 조화롭게 들어있다.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 아니라는 거. 근데 특이하게 이 정자가 이렇게 듬성 들어있는 것이 나중에 그 존 밀턴의 그 신라권을 보면 신라권에서 에덴 동산을 묘사하거든요. 거기에 정자가 나와. 정말 웃기는 건데 완전히 중국식으로 이 에덴 동산이 성경책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존 밀턴의 신라권에는 중국 정원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런 정자예요, 정자. 묘사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지만. 자. 직선 가로나 직선의 오솔길은 없고 구불구불 뒤틀린 길과 통행로만이 있다는 것. 가교도 일반적으로 뱀처럼 구불거린다는 것 등을 기술하고 있다. 호러스 월풀은 아트레의 중국 정원 모사에 감명받았음인지 1750년 2월 투스카니 주재 영국 대사 호러스만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나는 유원이나 정원에서처럼 건물에서도 살아와지 즉 중국적 대칭교류를 거의 좋아한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많이 영국을 방문하면 미감의 영국적 자유를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놀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썼다. 그리고 월풀은 1753년 슈트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옥스퍼드셔 동북부 산마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록스톤에는 아주 수많은 유형의 원본들로서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가진 사소한 중국 건물들과 교각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나 록스톤의 이 사소한 중국 풀물들은 적어도 바로 최초의 것들이었다. 중국 정원은 당대의 문장과 월풀도 매료시켰던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월풀은 중국 정원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이걸 하려면 다 읽어야 되잖아요. 월풀의 글을. 그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월풀 전집에서 차이나 구글에서 때리면 쩌르륵 나와요.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연구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지. 그 구글 시대가 열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이 장군이 잘 읽네.